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SAMG 엔터테인먼트인데요. 혹시 캐치, 티니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다들 아실 텐데 바로 그 회사입니다. 최근 2025년 4분기에 이게 시장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실적을 발표해서 큰 주목을 받고 있어요. 대부분은 아마 중국에서 티니핑이 또 대박 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근데 저희가 받은 자료들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진짜 주인공은 우리가 잘 모르는 변신 로봇일 수도 있고요. 또 가장 뜨거운 신규 팬층은 어린이가 아니라 서울의 가장 힙한 동네에 모이는 20대들이라는 거죠. 오늘 이 흥미로운 이야기의 실체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오늘 분석은 단순히 티니핑이 돈을 잘 벌었다, 이런 표면적인 사실을 넘어서요. SAMG 엔터가 어떻게 그 원히트 원더가 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씻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다각화된 IP 포트폴리오를 갖춘 강력한 컨텐츠 기업으로 진화하는 그 과정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특히 그 어린이용 컨텐츠라는 한계를 넘어서 전 세대의 지갑을 열게 만든다는 업타계 전략,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한 꿈인지 그 가능성을 데이터를 통해 한번 집중적으로 검증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놀라운 실적부터 시작해보죠. 2025년 4분기 매출액이 484억 원, 영업이익이 117억 원. 와, 이게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6%, 29.8%나 늘어난 수치인데 특히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를 훨씬 웃돌았어요. 사실 이 실적 발표 전까지만 해도 시장에서는 이거 너무 중국 의존도가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걱정을 한 방에 날려버린 건데 리포트에서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는 말을 핵심 원인으로 꼽더라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게 컨텐츠 산업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개념이죠. 애니메이션 한 편을 만드는데 수십억 원의 초긴 제작비, 그러니까 고정비가 들어가잖아요. 이 비용을 회수하는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전까지는 계속 적자지만 일단 그 지점을 돌파하는 순간부터는요, 추가로 발생하는 매출의 상당 부분이 거의 그대로 이익으로 남게 됩니다. 매출이 10% 늘 때 이익은 20%, 30%씩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SMEG 엔터의 경우에 4분기에 해외에서만 약 100억 원의 추가 매출이 발생한 게 이 레버리지 효과의 기폭제가 된 겁니다. 와, 100억 원의 해외 매출이라 제 첫 번째 추측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텐데 역시 중국에서 티니핑이 또 대박을 쳤구나 하는 겁니다. 그게 상식적인 추론인데 자료를 보니까 의외의 공신이 숨어 있다고요? 맞습니다. 물론 중국에서의 티니핑 성과는 여전히 강력한 기반이죠. 근데 이번 실적의 서프라이즈를 만들어낸 핵심은 바로 메탈 카드봇이라는 변신 로봇 캐릭터였습니다. 이 IP가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시장에서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는 큰 성공을 거두면서 회사 전체 실적을 끌어올린 거죠. 이건 단순히 매출액이 늘어난 것 이상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SAMG 엔터가 더 이상 티니핑 원툴 회사가 아니다. 그리고 그들의 컨텐츠 제작 공식이 다른 장르와 다른 국가에서도 통한다. 이걸 명확하게 증명해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핵심이군요. 하나의 성공 공식이 우연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플레이북이라는 걸 입증했다는 거네요. 이건 투자자들한테는 하나의 IP에 모든 것을 거는 리스크가 크게 줄었다는 강력한 신호가 되겠어요. 그렇다면 이 성공적인 플레이북을 바탕으로 구축한 IP 군단 전체의 다음 계획이 궁금해지는데요. 우선 기존의 슈퍼스타인 캐치, 티니핑은 올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새로운 티니핑 극장판이 개봉하고요. 그리고 연중 최대 성수기인 4분기에는 새로운 TV 시즌이 방영될 예정입니다. 이 배치가 아주 절묘한데요. 통상적으로 3분기는 완구업계의 비수기로 꼽히거든요. 바로 이때 극장판 개봉으로 화제성을 이어가고 실적 공백을 메운 뒤에 크리스마스랑 연말 시즌이 포함된 4분기에 신규 시즌 방영과 함께 신제품 완구를 쏟아내서 매출을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연간 실적의 변동성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끌어가겠다는 의도가 명확히 보이죠. 기존 팬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새로운 팬덤을 끌어들일 무기도 준비하고 있겠죠. 앞서 언급된 메탈 카드봇이 남자아이들 시장을 공략했다면 자료에 등장하는 위시캣 프로젝트는 이건 완전히 새로운 타겟을 겨냥하는 것 같더라고요.
K-팝 그룹 NCT와의 협업이라니 이건 기존의 아동용 콘텐츠 문법과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인데요. 바로 그 점이 SMG 엔터의 영리한 확장 전략을 보여주는 겁니다. 위시캣은 단순한 캐릭터 라이센싱이나 광고 모델 기획이 아니고요. NCT라는 글로벌 팬덤을 보유한 아티스트와 세계관 자체를 공유하는 IP를 공동으로 기획, 개발하는 방식이죠. 이건 K-팝 팬덤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한 전략적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굿즈를 수집하고 아티스트의 세계관에 몰입하는 데 익숙한 10대와 20대 팬덤에게 처음부터 강력하게 어필하겠다는 거거든요. 밑바닥부터 팬덤을 쌓아올리는 그런 지난한 과정을 건너뛰고 이미 형성된 거대한 시장에 곧바로 진입하려는 매우 공격적인 시도죠. 듣고 보니 위시캣 전략이 이 회사가 추진하는 더 큰 그림과 연결되는 것 같네요. 바로 자료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었던 업타겟 전략입니다. 솔직히 처음 이 단어로 봤을 땐 좀 회의적이었습니다. 티니핑을 20대 이상 성인에게 팔겠다니 이거 너무 앞서 나간 이야기는 아닐까 싶었거든요. 키덜트 시장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게 주류가 되긴 어렵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이게 정말 기업의 공식적인 전략이 될 만큼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나요? 네, 그 의구심은 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성수동에 오픈한 더 티니핑 플래그십 스토어의 방문객 데이터는요, 그런 의심을 충분히 거두게 할 만큼 설득력이 있습니다. 전체 방문객 중 20대의 비중이 무려 21%에 달했습니다. 잠깐만요? 21%요? 와, 5명 중 1명이 20대라는 거잖아요. 게다가 매장 위치가 성수동이라는 점도 의미심장합니다. 성수동은 전통적인 가족 상권이 아니라 최신 트렌드나 팝업 스토어에 민감한 밀레니얼과 Z세대가 모이는 곳이니까요. 이건 우연히 얻어걸린 결과가 아니라 처음부터 성인 고객을 겨냥해 설계한 실험이 성공했다는 뜻으로 해석해야겠네요. 정확합니다. 장소의 선택 자체가 전략의 일부였던 거죠. 그리고 이런 현상은 오프라인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마이핑이라는 굿즈의 해외 구매 데이터를 보면 영어권, 중화권, 일본 등 다양한 국적의 성인 팬들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어요. 어린 시절의 추억을 소비하는 걸 넘어서 캐릭터의 디자인 자체, 그러니까 파스텔 톤의 색감이나 아기자기한 비주얼이 하나의 독립된 취향으로 소비되기 시작한 겁니다. SMG 엔터는 이 성공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반기부터 지점을 본격적으로 늘리고 문구, 의류, 생활용품처럼 성인들이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군으로 카테고리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건 정말 큰 변화네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브랜드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다 보면 결국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도 있지 않습니까? 25살의 취향에 맞춘 상품을 내놓다가 정작 핵심 고객인 5살 아이들의 마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굉장히 날카롭고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그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업타겟 전략 성공의 핵심 과제가 될 겁니다. 자료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들의 전략은 투트랙 접근법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애니메이션의 스토리텔링과 완구를 통해 어필하고 성인들에게는 캐릭터의 디자인과 감성을 내세운 디자인 상품, 브랜드 콜라보레이션으로 다가가는 방식이죠. 마치 산리오의 헬로키티가 아이들에게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어른들에게는 패션 아이콘으로 소비되는 것처럼요.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만약 이 균형을 잡는 데 성공한다면 티니핑은 단순한 인기 캐릭터를 넘어 세대를 아우르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도약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잡게 되는 겁니다. IP 포트폴리오 다각화, 신규 팬덤 공략, 그리고 기존 IP의 브랜드 가치 격상까지 이 모든 긍정적인 신호들이 모여서 2026년 실적 전망으로 이어지는군요. 리포트들은 매출 1,704억 원, 영업이익 324억 원이라는 상당히 높은 목표치를 제시하며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나눈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이 목표는 달성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시나요? 충분히 가시권에 있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그 목표 달성의 질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거 세멘터의 해외 실적을 이야기할 때 사실상 그건 중국 실적과 동료였거든요. 이건 엄청난 기회인 동시에 중국 시장의 정책이나 경기에 따라서 회사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치명적인 리스크 요인이었죠. 맞습니다. 차이나 리스크는 한국 콘텐츠 기업들에게 늘 따라붙는 꼬리표 같은 것이었죠. 그 구조적인 약점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나요? 바로 메탈카드 봇이 뚫어주는 러시아와 티니핑이 이제 막 문을 두드리고 있는 일본 시장이 그 해답입니다. 특히 러시아에서 두 자리 쓴 매출을 기록하면서 의미 있는 시장으로 자리 잡은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요.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캐릭터 IP에 대한 기준이 가장 까다롭고 자국 IP 충성도가 높은 시장이라 뚫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티네핑 시즌3가 현지 채널에서 방영을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브랜드 인지도를 쌓는 중요한 첫걸음을 뗀 셈이죠. 즉, 중국이라는 확실한 캐시카우는 굳건히 지키면서 러시아와 일본이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동시에 장착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가장 이성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이네요.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않고 여러 국가에 걸쳐 성장 과실을 수확하겠다는 계획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6년의 성장 스토리는 명확한 투트랙 전략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티니핑 시즌5 방영으로 기존의 강력한 매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동시에 일본과 러시아 등 신규 시장을 본격적으로 개척해서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에 앞서 말한 위시캣이나 업타겟 전략의 성공까지 더해진다면 증권사 리포트에서 제시한 전망치가 오히려 보수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쌈지 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정말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시장을 놀라게 한 2025년 4분기 실적은 단순한 일회성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메탈카드봇이라는 새로운 성공 사례를 통해 원 IP 리스크를 정면으로 돌파했고요. 업타겟 전략의 가능성을 데이터를 통해 증명하면서 아이들을 넘어 석인 팬덤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기존 IP의 신작 공개, 신규 IP를 통한 새로운 팬덤 공략, 그리고 글로벌 시장 다변화라는 세 개의 강력한 성장 엔진이 동시에 가동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개인적으로는 이 업타겟 전략이 과연 티니핑을 한국의 헬로키티로 만들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이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한때의 유행을 넘어 세대를 관통하는 문화 아이콘이 될 수 있을지 이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 셈이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캐릭터 IP가 전 세대를 아우르는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기 위해 지금의 성공을 넘어 앞으로 어떤 종류의 스토리텔링과 상품 기획이 더 필요하게 될까요? 5살 아이의 상상력과 25살 성인의 감성을 동시에 사로잡는 것. 이 어려운 창의적 줄타기를 어떻게 해낼 것인지가 이 회사의 다음 챕터를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